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168페이지 지대 및 지가 이론을 보도록 합니다. 자, 지대 및 지가 이론도 여기서 이제 지대 이론이 지가 이론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지대 이론이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대 이론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농경지 지대론 해가지고 고전학파들의 지대론, 지대에 관한 이론들이 출제가 되죠. 근데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는데요.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보지 않고요. 그 불로소득으로 보죠. 그래서 이 비용을 뺀 나머지가,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지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에 비해서 신고전학파들은 그렇게 이제 안 보죠. 어쨌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대와 지가의 개념은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이것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가와 지대의 관계는, 자, 지가와 지대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지가와 지대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지가와 지대가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지는요, 토지죠, 토지. 그래서 이게 토지고요. 가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이 지가예요. 근데 지대는 뭐냐? 이거는 지는 토지죠. 토지는 맞습니다. 근데 대는 뭐냐?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 지가는 토지 가격이고요. 지대는요, 토지의 사용 대가를 우리가 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건물로 따지면 건물 임대료고요. 요거는 건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가격하고 건물 임대료가 같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토지의 가격과 토지 임대료가 같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가와 지대는 서로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둘과의 관계는 그럼 아무런 관계가 없냐?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가는 지대를 이렇게 할인율로 할인을 하게 되면 바로 지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P는 R분의 순이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암기해야 되는 유일한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P 곱하기 R은 순이익 나온다. 이거 이제 꼭 암기를 해주시는 그런 것인데요. PR 하면 순이익 나온다. 이거 꼭 암기를 해줘. 무조건. 그래서 이건 꼭 암기를 해두시고요. 순이익은요. 이거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PR 하면 순이익 나온다. 순이익은 총수입에서 총비용 뺀다. 이것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 두 가지 요거는 꼭 암기를 해주자. 모든 식들이 이 식에서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가, 이자율도 여기서 도출이 되고요. 지가도 여기서 도출이 되죠. 그러니까 지가는 P죠. 가격이니까. 그 다음에 순이익이 지대예요. 토지 사용 대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율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지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요, 지가는 가격이니까 일단 지가는 저량이 될 거예요. 저량. 가격은 항상 저량이라고 얘기하죠. 특정 시점에서 측정한 양이니까요. 근데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대가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량 저량의 개념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유량 저량할 때 공급에서는 단기가 저량이고요. 단기가 저량, 그다음에 이 장기가 유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급은 유량이고요. 재고 공급은 저량이 됐었죠. 근데 지가는 가격이니까 저량이고요. 지대는 유량이다.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지대에 관한 이론은 이제 리카도의 차액제설부터 이제 트윈엔의 위치지대설, 막스의 절대지대설. 그래서 농경지 지대론이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시험 문제로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있어요. 농경지 지대로는. 자, 첫 번째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처럼 이런 이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것을 이렇게 쪼개보는 거죠. 차액이 지대다라는 설 주장이죠. 그래서 차액 지대설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개보는 거예요. 차액이 지대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면 이제 뭐와 뭐의 차액이냐? 그러면 리카르도는 비옥도의 차이 또는 생산성의 차이가 곧 지대의 차이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하면요. 자, 땅은 비옥도에 따라서 우둥지와 중간지와 그리고 열등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우둥지면 아주 비옥한 토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쌀을 생산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쌀을 생산하면 똑같이 한 가마니를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가격이 우둥지에서 생산된 쌀 한 가마니는 시장에다 내다 팔았을 때 가격을 5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중간지는 이게 300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열등지에서 생산된 것은 아무래도 급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등지에서 생산된 것은 비옥한 쌀이 생산될 것이고 척박한 땅인 열등지에서 생산된 것은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쌀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10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여기에서 생산비를 빼게 되면 이거 이제 시장에서 받는 가격이 총 수입이 되겠죠.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그때 이제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총 수입에 총 비용을 빼게 되면 순이익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순이익이 바로 생산비를 빼게 된 순이익이 바로 지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는 요때 이제 생산비는 토지에 대한 대가는 생산비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만 요것만 이제 생산비라고 보는 게 바로 고전학파인 리카르도나 튀네네의 생각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대가는 불로소득, 잉여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는 토지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건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요. 자, 이때 생산비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자, 열등지의 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겨우 생산비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을 가진 토지의 비옥도를 바로 열등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열등지에서 생산된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100원을 받을 수 있다. 시장 나가면. 그럼 이제 그 열등지에서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이나 자본에 대한 대가가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생산비가 100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비, 씨 뿌리고 김 메고 수확하고 이런 비용.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본은 뭐 벽시 사고 농약 사고 그런 자본 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50원이고요. 노동비 50원이고 자본비 5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열등지의 생산비가 100원이더라. 노동과 자본이 100원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100원씩 들어가겠죠. 우동지든 중간지든 다 100원씩 들어갈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김 매줄 때 똑같이 매주는 것이지 어떤 건 2번 매고 어떤 건 3번 매고 그러지 않죠. 또 벽시 뿌리는 거 다 똑같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의 양은 다 열등지의 생산성인 요 생산비가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0원씩 들어간다. 그럼 이제 우등지에서 생산된 쌀 한 가마니는 얼마의 이익이 생기냐 그러면 여기는 400원의 이익이 생겨요. 이 이익이 바로 불로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불로소득이 바로 지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지는 200원이 될 것이고요. 여기 열등지에서는 빵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우등지의 가격이 500원이고요. 열등지의 가격이 100원인데 그러면 우등지의 지대와 열등지의 지대는 이게 왜 여기는 400원이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우등지의 지대는 400원 나오고 여기는 왜 100원이 나오냐. 그러면 바로 열등지의 생산성이 바로 생산비이기 때문에 우등지의 생산성과 열등지의 생산성의 차이 그게 바로 400원이고요. 그게 바로 우등지의 지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중간지 자 중간지의
이 지대는 200원인데요. 이 지대는 어떻게 나왔냐? 중간지의 비옥도와 열등지의 비옥도의 차이. 그게 바로 200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차액지대설이라는 얘기는 어떤 토지의 그 생산성, 즉 비옥도의 차이가 바로 지대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차액이 지대다라고 얘기할 때 지대는 뭐냐? 그랬더니 농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난 나머지 요놈이 이제 바로 지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생산비는 노동과 자본의 비용이니까 농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지대고요. 요거는 이제 잉여소득,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옥도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이렇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우리가 한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작의 한계지는 이 비옥도가 열등지보다 더 척박하면 이제 거기서 생산된 것은 뭐 한 90원, 80원 그러겠죠. 그러면 요게 생산비도 감당 못하니까 아예 경작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한 게 리카도예요. 자, 그런데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요, 두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 첫 번째 단점은 뭐냐? 리카도에서 우등지면은 지대가 400원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등지면 그 빵원이 발생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열등지면 당연히 우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니까 경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등지에서도 경작은 되지만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열등지보다 더 척박한 땅, 이거보다 더 척박한 땅에서는 아예 경작을 안 해야 맞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열등지보다 더 척박한 그런 땅에서조차 경작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요. 자, 한계지 밖에서도, 그러니까 한계지보다 더 척박한 땅에서도 경작이 이루어지는, 경작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경작이 되면서 또 지대가 경작이 되면서 한계지 밖에서 경작이 되면서 또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얘는 설명을 못하죠. 왜냐하면 한계지에서는 한계비라고 되어 있네요. 한계지죠. 한계지. 자, 한계지보다 더 척박한 땅에서는 아예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조차 경작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거기서도 또 지대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안 되죠. 왜냐면 일단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빵원이 돼야 되죠. 지대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척박한 땅, 90원 받는 땅, 여기서조차 경작이 이루어지고요, 또 지대를 내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계지에서 당연히 경작이 이루어지면 지대를 내고요. 그래서 이거를 리카도는 설명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뭐냐면, 자, 리카도가 보니까요, 이 우등지 같은 경우 비옥도가 같으면 지대도 같아야 돼요. 근데 어떤 우등지가 A, B 우등지가 있다. A 우등지에서는 400원이 지대를 내고 있고요, B 우등지에서는 300원밖에 안 받더라 이런 얘기죠.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비옥도라면 지대 차이가 없어야 돼요. 비옥도 같으면. 근데 이거 동일한 비옥도인데도 불구하고 지대 차이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요 이유를 또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리카도는 지대의 이론을 최초로 얘기한 뭐 그런 아주 중요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지대라는 것은 불로소득이다, 즉 농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지대에 관한 이론을 정리한 사람은 맞는데요. 그러나 이런 두 개의 큰 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주로 이런 것들이 주로 잘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리카도의 그 기본 개념과 그리고 이런 한계지 밖에서도 지대 발생 이유를 설명을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잘 내죠. 또는
동일한 비옥도라면 지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번을 설명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서 이제 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를 주장하냐면 절대지대설을 주장합니다. 절대지대설은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지대라는 것은 지대라는 건 뭐냐?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게 지대더라. 그러니까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더라.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 주장이 뭐냐 그런 거죠. 자, 마르크스는 이렇게 봅니다. 자, 막스가 보니까 자, 일단 열등지가 있죠. 열등지는 한계지예요. 맞습니다. 근데 한계지에서 이거보다 더 척박한 땅에서는 아예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마르크스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계지에서도 경작이 잘 이루어지고요. 지대도 잘 내고요. 또 한계지보다 더 척박한 땅에서도 지대를 내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걸 이유를 보니까 자, 열등지에서는 일단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열등지를 소유자는 누굴까요? 소유자는 지주는 이 열등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땅도 비옥한 토지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자, 어느 날 갑자기 지주가 소장농들을 부릅니다. 소장민들을 불러요. 그래서 우등지 생산하는 놈, 중간지 생산하는 놈 이렇게 이제 다 부르죠. 불러가지고 보니까 너는 얼마 냈어? 너는 얼마 쭉 하다 보니까 열등지를 경작하는 사람의 소작인한테 야, 너는 얼마 지대 냈지? 그랬더니 나는 안 내는데요. 이래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너는 안 내? 그러면 경작을 하면 안 되지?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지주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10원 내려면 자, 10원의 지대를 내려면 경작을 하고 아니면 경작하지 마. 왜? 나는 네가 경작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하나도 못 받으니까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경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소장농이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10원을 내면 이게 생산비가 110원이니까 내가 생산을 하면 그냥 계속 매년 10원씩 손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면전에서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뭡니까? 이거 10원을 더 내더라도 자, 내가 지금 경작을 하면서 50원의 이득이 생기죠, 지금. 매년 50원의 이득이 생길 거예요. 그 중에서 10원을 떼줘도 내가 40원은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얼른 가가지고 이제 지주한테 그러죠. 그래, 내가 그냥 10원 낼 테니까 경작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죠. 그럼 10원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지주는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다음에 10원을 이놈이 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주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놈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네. 내 땅 가지고 나한테 그 지대도 하나도 안 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20원 내라고 하겠죠. 20원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원?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20원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30원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1년 동안 그거 하면 경작을 하면 30원을 아직도 먹을 수 있잖아. 내가 30원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원을 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년 올라가. 지주가 자기 그 소장들 잘 사게 하는 지주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 과거에 경주채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 서양에서는 그런 놈들이 없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계속 올라가는 매년.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해는 이제 50원까지 내라 그래요. 50원까지. 자, 낼까요, 안 낼까요? 50원 내라고 그래. 그러면 50원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어차피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벽시 사는 돈, 농약 사는 돈이니까 이거 자본은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노동력은요, 줄일 수는 있는데 그 대신 내가 나머지를 내게 되면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50원을 내라 그런 순간에 자, 50원을 다 내면 내가 지주를 위해서 내 노동력은 하나도
대가가 없이 노예처럼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일하는데 내 대가가 하나도 없어? 쌀 한 털도 못 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경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기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이런 거 하나씩 들어라. 이제 쇠스랑이고요. 이제 삽이죠. 삽 들어라. 낫 들어라. 해가지고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나는 쇠스랑 될 테니까 마누라 당신은 낫 드세요. 자식 놈 너는 삽 들어. 가자 그랬죠. 가자. 어디로 가냐? 지준의 집으로 가는 거죠. 어차피 뭐 굶어 죽으나 이렇게 싸우다 죽으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이때 이제 지주들을 까부시는 게 이게 이제 그 프롤레타 혁명, 농민혁명, 노동자 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착취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막스는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막스는 지대라는 것은 지주가 소유자로서 지주가 내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대의 본질은 뭐냐? 지대 이거 내는 본질은 뭐냐? 이거 받아가는 거 10원, 20원 이거 받아가죠? 이건 뭐예요? 노동력 착취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스는 절대지대설에서 노동력 지대라는 것은 노동력 착취의 대가고 지대라는 것은 지주가 내라 그러면 소유자가 내라 그러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절대지대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한 개지보다 더 척박한 땅에서도 지대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설명이 되죠. 한 개지보다 더 척박한 땅에서도 자, 너의 노동력이 50원이니까 50원 뭐 한 90원 생산성이 90원밖에 안 되는 땅도 너 10원 내 그러면 10원 내죠. 그러니까 경작이 이루어지는 땅은 무조건 지대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뭐 열등지고 뭐 생산성이 어떻게 되고 관계없어요. 내라 그러면 내고 내기 싫으면 경작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스는 이 1번을 설명한 겁니다. 1번. 즉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설명을 못했던 한 개지보다 더 척박한 땅에서도 경작이 이루어지는 땅은 예외 없이 다 지대가 발생하더라. 이걸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튀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튀넨. 튀넨은요, 위치지대설 또는 입지에 따라서 지대가 교차된다. 이래서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지대설은요, 지대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는 입지에 따라서 교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튀넨은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마을에 시장이 있죠. 그러면 시장에 가까운 농지가 있고요. 자, 이거 똑같이 우등지인데 자,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우등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는 가깝고요. 여기는 좀 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등지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자, 요거 똑같은 우등지니까 얘도 400원, 500원이죠. 네, 여기서 쌀 한 가마니를 생산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5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5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생산비가 얼마 들었어요? 네, 노동과 자본의 비용은 다 똑같으니까 100원씩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100원씩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도 지대가 400원, 네, 여기도 400원. 여기까지는 누구 얘기입니까? 리카도의 얘기죠. 리카도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등지, 똑같은 우등지니까 비옥도가 같고 비옥도가 같으면 그때 지대도 똑같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얘는요, 마을에서 시장에서 가까우니까 가지고 가면 금방 팔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시장에서 좀 멀어.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수송비가 들어가요. 여기까지 시장까지 하려면 거리가 머니까 수레에 끌고 그때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수송비가 100원이 들어가. 그럼요, 만약에 이 수송비를 400원을 전부 다 지주가 받아가고 수송비를 이 경작하는 사람한테 내라. 그러면 절대 경작 안 하겠죠.
그래서 요것을 수송비는 제외를 하고 얼마를 받아가야 되냐? 300원만 받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바로 요 거리, 수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튀내는요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요거는 지대라는 것은 따라서 지대라는 것은 여기서 농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죠. 요거는 누구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리카도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뭘 빼냐면 요 수송비를 빼는 겁니다. 이 수송비를 단순하게 하나를 뺀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튀내내 위치지대설, 입지교차지대설은요. 수송비를 뺨으로써 이제 입지론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튀내는요. 그러니까 입지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수송비는요. 무게 곱하기 거리가 되면서 무게 곱하기 거리가 수송비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쌀 가면 무게가 같죠? 쌀과 무게는 똑같을 거예요. 여기서 우등지에 쌀이든 뭐 중간지에 쌀이든 열등지에 쌀이든 무게는 똑같아. 무게는 똑같은데 이제 거리가 틀림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죠. 자, 거리가 가까우면 여기는 수송비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대가 높고요. 400원이고요. 여기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수송비가 100원 들어가. 그러면 거리가 머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지대가 낮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은 지대고요. 이쪽은 거리가 되겠는데요. 자, 거리에 따라서 지대가 이게 이제 마을 중심, 마을 중심이고요. 이게 외곽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도심 쪽에서는 지대가 높고요. 중심 쪽에서는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지대가 낮아지죠. 동일한 비옥도 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고요. 이런 게 바로 한계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지는 위치에 따라서 한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동일한 비옥도에서도 위치가 멀어지게 되면 지대가 점점 줄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대가 빵원이 되는 쪽이 있다. 그게 바로 한계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튀내는요. 뭘 설명한 거냐면 동일한 비옥도에서도 이렇게 지대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제 세 사람이서 자 리카도와 그다음에 막스와 튀넨 이렇게 요 세 사람에 관한 것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얘는 그러니까 리카도가 나오든 리카도의 한계 이런 한계점, 단점 이게 나오든 아니면 막스의 개념들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다. 또는 지대란 노동력 착취의 대가다. 뭐 이런 것들 또는 튀넨의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보면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이게 이제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튀넨의 위치 지대설은 바로 이제 입지론으로 승화가 되는데요. 입지론. 자, 입지론으로 승화되는데 그 입지론은요. 원래 이제 여기 지대론에서는 농경지 지대론과 도시토지 지대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농경지 지대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토지 지대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같이 이거와 더불어서 나오는데 요 이제 심화 과정에서 좀 다룰 얘기고요. 일단은 요 세 가지 기본 개념을 기본 과정에서는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거기 이제 172페이지의 경제지대설이나 또는 준지대 또는 입찰지대 이런 것들을 심화 과정에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요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입지론의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일단 입지론 쪽에서 입지론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입지론이라는 것은 어디에 그 어떤 산업이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으냐 그 좋은 위치를 찾는 것을 우리가 입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 입지론은요, 보통 산업 입지론이 있고요. 산업 입지론, 그리고 주거 입지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요. 주거 입지론. 그래서 동양의 입지론은요, 보통 주거 입지론이에요. 동양의 입지론은 동양. 그리고 산업 입지론은 주로 서양의 입지론입니다. 근데 이제 입지론을 배우는 것은 동양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배워요.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산업 입지론은요. 산업 입지론은 산업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1차 산업 입지론이 바로 농업 입지론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은요, 공업 입지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상업 입지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가끔 얘는 한 50% 정도 나올 확률이 있고요. 얘는 한 8, 90%가 이쪽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상권 이론이라고 있는데 그건 거의 9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농업 입지론은 거의 안 나오는데 요 농업 입지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산업 입지론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낼 것인가, 수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낼 것인가.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낼 것인가 얘기는 총 수입과 총 비용의 차이죠. 이게 수익이잖아요. 순이익 또는 순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이거나 이거 두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포커스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까? 이게 산업 입지론의 굉장한 그 포커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을 어떻게 늘릴까? 이게 또 포커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농업 입지론을 간단하게 보면요. 농업 입지론 이제 튀넨이 이제 튀넨의 이 위치 지대설이 입지론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간 건데요. 그래서 튀넨은 농업이 어떤 형태의 농업이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으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뒤쪽에 나오는 게 아니라 171페이지에 이런 농업의 그 그림이 나오죠. 위에 막스 바로 위에 보면 거기에 171페이지에 그 나오죠. 그 마을 이렇게 생긴 게 여기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딱 돼 있는 게 이게 마을이에요. 마을이고 여기서부터 마을 주변으로 이렇게 뭐 어떤 형태의 농업이 마을에서 얼마큼 떨어져서 나오느냐 이런 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인데 요런 그림도 있고요. 요런 그림도 있어요. 자, 이게 마을인데요. 마을인데 여기서부터 원이 이렇게 5개의 원이 있어요. 자, 마을 가장 가까운 쪽은 어떤 형태의 농업이 있냐 그러면 야채나 낙농 이런 것들이 마을 가장 가까운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산림 임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업이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곡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방목. 이런 형태로 5개의 원이 이런 형태로 돼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의 그런 무슨 독일의 무슨 성이나 또는 어디 이태리의 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자, 여기에 마을에 보면 마을에 성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요. 근데 성곽 바로 주변에 보면 야채나 낙농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나 뭐 야채 이런 걸 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넘어가면 여기에 울창한 나무들이 이렇게 쭉 심어요. 임업, 목재에 쓸 나무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더 넘어가면 이렇게 밀이나 이런 걸 심는 곡물 단지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바깥쪽에는 방목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농업 입지론은 이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럼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수송비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수송비 전략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수송비를 어떻게 전략할 것이냐. 그러면 수송비라는 것은 무게 곱하기 거리잖아요. 무게 곱하기 거리인데요. 만약에 무게가
어떤 작물의 무게가 무겁다. 그러면 무거운데 무겁고 부피가 큰데 거리를 많이 운송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수송비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대를 받으려면요. 지대라는 것은 농산물 가격에서 여기서 생산비를 빼고요. 생산비를 빼고 여기서 다시 수송비까지 빼야 되는데요. 수송비까지 빼야 그래야 지대가 나오죠. 그런데 수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주인이 아예 이 수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에는 주지를 않는 거죠. 토지를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송비를 전략해야 거기서 그 작물이 재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봅시다. 자,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 다음에 무게가 그냥 뭐 무겁지 않고 가볍고 부피가 작다. 그럼 거리를 좀 멀리 해도 돼요.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산림하고 곡물을 봐봐요. 곡물은 부피가 작죠. 그리고 무게도 많이 안 나가죠. 그러나 산림이나 임업, 목재 이런 것들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을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면 작물을 경작을 못하는 거죠. 수송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산림이나 임업은요. 이게 마을 가까운 쪽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곡물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들이 수송비를 전략하는 방법이 농업입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가 이 튠넨의 이 농업입지론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산림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곡물은요,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도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둘 간의 관계를 농업입지론으로 설명한 건데요. 자, 그런데 방목은 이해하겠는데요. 야채나 낙농 이것들은 이거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제품이 무게가 무거운 것도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냐? 가장 가깝잖아요. 왜 가까이 있을까요? 이건 바로 신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선도. 옛날에는 자동차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죠. 우마차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우마차로 이동해야 되니까 지금 멀리서 이렇게 오면 한나절이 걸리고 뭐 하루가 걸린다. 그러면 야채 이거 다 시들어가지고 상추 먹겠어요? 못 먹지? 시들시들한 거. 이때는 냉동 시설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고요. 또 낙농, 젖짜 가지고 염소젖이나 뭐 이런 거 짜가지고 바로 먹어야 되는데 오다가 한나절 걸린다. 그러면 뭐 그거 완전히 치즈 먹는 거지 우유를 먹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마을 가까운 곳에서 부피나 무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선도 때문에 가깝게 위치를 하는 것이지 여기 농업입지론에서는 산림과 곡물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지론에서는 우리가 농업입지론 즉 튠넨의 위치지대설이 입지론으로 승화가 돼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177페이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